혹시 기적을 믿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늘 어떤 이야기에나 존재하는 기적이지만 유독 저나 제 주변에는 인색했기에 전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 역시도 선택받은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구나 하며 체념하는 게 바로 저였죠. 하지만 제게도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자식은 아들, 딸 이렇게 둘이 있고요. 어찌 보면 너무나 이상적인 가족의 구성원 같겠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희 남편은 제가 아들을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미쳤어? 진심이야?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내 뱃속의 아이는 어쩌라고? 뭘 어째? 당신이 혼자 키우기 힘들면 버리든가. 뭐 고아원 같은 곳 있잖아. 당신도 그런 곳에서 자랐다며? 그럼 잘 알 거 아니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좋은 곳으로 보내. 돌았구나. 진짜 미쳤어. 언젠 나밖에 없다며. 내가 싫다는데도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뭐? 애들을 버려? 그러고도 당신이 애들 아빠야? 어쩜 그렇게 잔인해? 아이씨 귀 아파. 소리 좀 그만 질러.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어? 여자가 말이야 좀 고분고분하고 차분한 맛이 있어야지. 콧소리 내면서 애교를 떨어도 이혼을 할까 말까한데 걸걸한 목소리에 소리까지 지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 지금 내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던지면 그만이야? 이유가 뭐야? 다른 여자 생겼어. 예쁘고 착하고 또 같이 있으면 즐거워. 걔랑 살 생각이야. 당신도 저번에 한번 봤잖아. 그때 동네 술집에서 기억 안 나? 왜 그 쪽팔리게 애 없고 나 찾아왔던 날. 저번? 뭐 그 술집에 있던 그 여자? 술집 여자 말하는 거야? 왜? 난 원래 직업이고 뭐고 안 가려. 그러니까 당신이랑도 결혼했지. 내가 그런 거 따지는 남자였으면 고아에다가 배운 것도 없는 너랑 왜 살아? 정신 차려. 당신 우리 애들 생각을 해야지. 진이 예뻐했잖아. 예쁘지. 내 핏줄인데. 근데 막말로 아빠는 꼭 다 아빠 같아야 되는 법이라도 있냐? 그럼 너는 왜 버려져서 고아로 자랐어? 맞잖아. 이런 아빠도 있고 저런 아빠도 있지. 그리고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야. 인생 딱 한 번이다. 그러니까 너도 애들 어쩌고 하면서 궁상 떨지 말고 너 인생이나 잘 살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죽어도 싫다고 버텼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었고 그때는 이혼을 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을 치고 어린 딸에게도 손찌검을 하려고 해서 결국 이혼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아들인 진성이를 낳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친구도 어디 기댈 곳도 없었어요. 더구나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죠.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래? 엄마가 배 문질러 줄까? 엄마 손은 약손 해줘? 응, 엄마. 배가 너무 아파. 당시 나이가 5살이었던 저희 딸은 배가 고픈 것과 아픈 것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먹은 것이 거의 없어 늘 제게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곤 했죠. 저는 그런 딸의 배를 문질러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버티다가 애들을 고아원에 맡기려는 모진 생각도 했었어요. 어린애 손을 잡아 끌고 그 주변을 수십 번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네요. 고아원에서 제 삶은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이었죠. 고아원이라는 걸 떠올렸던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약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저는 애 둘을 데리고 다니며 여기저기 떠들며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단칼에 절 돌려보냈는데 한 농장 주인 부부가 저희들을 받아줬어요. 화장실 없는 창고에 지낼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빨간색 고무 다라이에 아이들을 넣어두고 저는 농사를 도왔고 입에 풀칠을 겨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 저와 아이들은 나름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농장에서 13년 정도 일을 거들었고 그 뒤에 그곳을 나와서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였고요. 당시에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배가 아픈지 고픈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딸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였네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 진석이가 문제였어요. 진석아, 너 이거 담배 아니니? 요 얼마 전부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설마 했는데 너 왜 담배를 피워? 어린 나이에 무슨 담배야? 이거 압수야. 아이씨, 사줄 거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 버리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내놔. 제 아들은 눈을 크게 치켜뜨고는 제 손에 들린 담배를 힘으로 빼앗았죠. 진석아! 힘들게 구한 거라고. 그니까 그냥 모른 척 좀 해.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용돈을 제대로 줘봤어? 아니면 다른 친구들 부모처럼 챙기기를 해봤어? 그냥 방치하는 게 전부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너 이러면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엄마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거야. 넉넉하게 주진 못했어도 용돈도 챙겨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서. 그니까 나름 열심히, 그놈의 열심히가 문제라고.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우리 집만 매번 아등바등이야? 교복 하나 사는 것도 휴대폰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봐야 할 정도의 형편이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아니야? 그니까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할 자격 없다고. 정 내가 싫으면 아빠랑 살게 해주던가.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어요. 초반에는 돈을 달라 준비물을 산다면서 돈을 가져가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집을 밥 먹듯이 나가고 학교에서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2번의 전화 끝에 중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학교에 불려간 저는 선생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진석이 그놈 이번엔 그냥은 못 넘어갈 겁니다. 피해 학생이 전치 4주가 나왔어요. 다른 것도 문제긴 한데 제일 큰 게 코뼈가 골절이고요. 진석이가 친구를 때렸어요? 친구? 어머님, 이게 친구겠어요? 어떤 친구가 친구를 그렇게 때립니까? 진짜 제가 문제 학생들 많이 봐왔고 학부모 상담도 했는데 다들 한결같으세요. 특히나 진석이 이 녀석은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수업도 빠지고 학습 분위기도 흐리고 있는 건 그렇다고 치죠. 근데 진석이 한쪽 팔에 문신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문신이요? 몰랐어요. 문신이라니. 네, 다들 그런 반응이죠. 어디서 배워오는 건가?
이런 문제아들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자식인데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죠. 가정에서 교육 하나도 안 시키면서 학교에서 지도 편달 부탁하는 건 책임 전가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세요?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자식 새끼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피해 학생한테도 찾아가서 사죄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데리고 가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라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합의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은 드려볼 겁니다. 애 앞길을 망칠 순 없으니까요. 근데 합의금이 꽤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어머님, 진석이 걔 제가 보기엔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애들이 워낙 소문에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다 믿진 않는데요. 하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 일진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조직폭력배 이쪽으로 빠지려는 조짐이 있어서요. 제 기호이면 좋겠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초장에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를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제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선생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눈에 진석이는 좀 거칠 뿐이지 속은 따뜻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태어나서 애비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란 게 안타까웠고 제가 안아준 것보다 빨간 고무 다라이에 더 오래 있었던 아들이 제게는 더없이 아픈 손가락이었고요. 거기다가 고작 고등학생인 아이가 뉴스에나 나오는 조직폭력배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뒤에 아들을 끌고 피해 학생에게 갔고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이 당시 800만 원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큰 금액이기도 했고 딸아이 대학 보낸다고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을 때라서 막막하기만 했고요. 저는 밤낮으로 돈을 벌고 빌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죠.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를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 한 아주머니가 제 뺨을 때리고 있었고요. 이봐요, 정신이 들어요? 이봐요. 이거 어떡해, 어쩌면 좋아. 몸에 감각은 없고 땅은 빙빙 돌고 발가락이 뜨거웠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어 내려보니 제 발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자인 아주머니는 울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잡고 울던 아주머니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 술 마셨거든요. 저희 남편이 알면 저 이혼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비는 다 드리고 합의금도 드릴 테니까 경찰에만 신고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얼마가 들던 다 물어줄게요. 저 돈 있어요. 근데 술 먹고 운전대 안 잡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발요. 네? 그 소리가 저한테는 아주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와 같았죠. 아마도 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시적인 증상이었을 수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든 것은 아들의 합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정신이 완전히 깨어났죠. 800 주세요. 저 돈 필요해요. 네? 그럼 신고 안 하신다고요? 진짜죠? 근데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먼저 병원에 가셔야 119는 안 될 것 같고 내 차로 일단 병원에 먼저 갑시다. 그 뒤에 제가 바로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일단 일어나요. 네? 됐고요. 저 지금 주세요. 지금요. 병원은 내가 알아서 갈게요. 팔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요? 일단은
달라고요. 저 지금 달라고요. 아니, 제가 계좌번호 드릴 테니 여기로 보내주세요. 제 휴대폰에 종이에 적힌 그 계좌번호로요. 제 이름으로요. 폰에만 주세요. 제가 그 여자에게 준 계좌는 피해 학생 부모님의 계좌번호였습니다. 알았어요. 보내요. 지금 보낼게요. 그럼 진짜 저는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긴 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됐으니까요. 당시 발에서 피가 났던 것은 제 발가락이 시멘트 바닥에 갈려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엄지발가락이라도 바로 접합했어야 했는데 저는 제 시간에 병원으로 가지도 않았고요. 돈을 받고 집에 가던 길에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병원이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딸과 아들이 서 있었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던 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죠. 교통사고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충격으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라고. 뺑소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차량 번호는 기억해? 엄마 괜찮아. 그리고 교통사고 아니야. 아니니까. 엄마! 나 CCTV 찾아봐달라고 경찰에 말할 거야. 신고 내가 할 거라고. 아이 제발 그러지 마. 이미 합의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합의라니? 무슨 합의를? 뭘 해? 길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서 엄마 발견했다잖아. 그럼 뺑소니야. 아이 조용해. 엄마 돈 받았어. 내가 그러자고 했고.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돈?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러자 곁에 있던 아들이 씩씩거리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설마 내 합의금이야? 엄마 진짜 그 돈 때문에 그래? 아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아 그냥 소년원이든 어디든 가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잖아. 아들, 엄마는 그래도 우리 진석이가 그런 곳은 안 갔으면 해서. 지금 장난해? 그런다고 이 꼴을 하고 바로 병원에 갔어야지. 발가락 그거 시간 지나서 수술도 안 된다고 하잖아. 엄마 평생 다리 절면서 살아야 한다고? 딸은 곁에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대충 내용을 파악하고는 동생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너 또 사고 쳤어? 전학을 2번 갔을 때도 그러려니 했어. 사춘기라서 그렇다. 잠깐 방황한다고 나도 너 이해했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사람을 패? 너 깡패야? 너가 깡패냐고? 누나가 뭘 알아? 그 놈도 잘못해서 때린 거야. 솔직히 쌍방이었다고. 내 주먹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나는 속 편한 줄 알아? 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반항도 하고 지랄도 하고 다니는 거지.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누나가 뭔데? 누나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그래 지랄이지. 더 지랄해 볼까? 너 엄마가 오냐오냐 키웠다고 세상이 다 너 뜻처럼 되는 것 같아?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알아? 한심한 놈. 너 같은 놈 때문에 엄마 저렇게 된 건 나 평생 안 잊어. 용서도 안 해. 잊지 마. 누가 잊어달래?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이럴 거면 차라리 아빠한테 보내주든가. 그래. 아주 10년 넘게 넌 너 분리하면 그 소리를 하더라. 엄마는 너한테 쉬쉬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전부인 것 같아? 이혼한 아빠? 그래 말 잘했다. 네 잘난 아빠는 술집 여자랑 바람나서 우리 다 버렸어. 그리고 엄마가 왜 아빠랑 헤어졌는지도 알려줘? 어린 나한테 손 찍어 마려고 해서.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던 너 지키려고 헤어진 거야.
넌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매번 불만이야? 너 배고파서 땅바닥을 뒹굴러 보길 했니? 너가 대체 뭔데? 뭘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이러는데? 넌 그냥 너 쓰레기 같은 자존감을 채우려고 너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는 깡패 새끼야. 우리 엄마도 거기에 포함된 거고. 저는 계속 딸을 말렸지만 아들은 그 모든 걸 듣게 됐습니다. 딸은 어리긴 했어도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머리가 크면서 의미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고팠다는 것도 깨달아 버렸던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는 살았어도 아이가 기억하는 건 반듯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아들을 속였거든요. 남편을 따뜻하고 아이들을 참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 포장했고 기억이 없는 아빠라도 아들에게만큼은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죠. 딸도 그 부분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터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에 아들은 충격이 컸는지 그날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자퇴까지 해버렸고 앞서 선생님이 경고하셨던 조직폭력배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얼마간은 쫓아다니고 거기까지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어요.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 응? 엄마, 제발 여기 찾아오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야밤에 오지도 말고. 엄마는 너 잘 되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됐어. 알아도 몰라도 이젠 상관없어. 그냥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해. 누나만으로도 충분하잖아. 난 그냥 내 인생 살게 두라고. 밥은 먹고 다녀? 그만하시고 가시라고요. 엄마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꼭 돌아와. 알았지? 한 번씩이라도 좋아. 응? 그럼 안 올 거야? 한 번씩 하면 안 올 거냐고. 알았어, 안 올게. 그럼 엄마 보러 오는 거다? 조직폭력배란 이권과 이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말하더군요. 사전을 뒤지고 찾아봐도 폭력이라는 말은 빠지지 않았고요. 당연히 내 어린 자식이 그런 몹쓸 일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런 자식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싶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다 큰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싶어도 혼을 내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두렵기만 했거든요. 바보 같고 한심한 그 부모는 바로 저였던 겁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몇 달, 다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잘 오진 않았지만 그 빈자리는 딸이 채워줬어요. 다행히 딸은 별탈 없이 잘 커졌어요. 누구나 알 법한 기업에 들어갔고 듣기로는 연봉도 높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서운할 정도로 사고 한 번 없이 커져서 늘 미안하기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은 기쁜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엄마, 나 청약 당첨됐어.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좋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 응? 정말? 그 로또인가 뭔가 하는 그거야? 로또 청약?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경쟁률은 장난이 아니긴 했지. 무엇보다 투자도 아니라 로또라고 하긴 그렇지. 그냥 우리가 평생 살 집 마련이라고 해야 정확하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우리 드디어 집이 생기는 거야. 방도 4칸에 화장실이 2개야. 잘 됐네.
우리 딸 진짜 다 컸네. 이렇게 성공하고. 집에 가구라도 놔줄까? 엄마 집이 될 텐데 반응이 왜 그래? 가구를 왜 놔줘? 어감이 그렇잖아. 가구를 놓을까? 이렇게 말해야지. 꼭 같이 안 들어갈 사람처럼. 엄마는 됐어. 너 시집 갈 때 그때 거기로 들어가. 너 몇 달 전에 사귀게 됐던 남자친구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지? 만나고는 있어. 근데 거기서도 뭐 아무것도 해오라고 말 안 해. 워낙 있는 집이라서. 있는 집이면 더 잘해서 가야지. 있는 집이면 더 잘해서 가야지. 나중에 기가 안 죽지. 엄마 말대로 해. 싫어. 난 이 집에서 엄마 모시고 나갈 생각만 할 거야. 그전엔 결혼 안 할 거고. 나 시집 보내고 싶으면 이사를 가. 이 집 팔고. 뭐? 엄만 지금 이 집이 훨씬 좋아. 이사 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도 내 집이니까. 아니 농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 내 집이다 여기. 엄마 여기 너무 좁잖아.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도 너 이렇게 잘 키웠잖니. 햇빛 한 점 안 들어오는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이 집 진짜 좋아. 1시간 정도지만 방 가득 빛도 들어오고 환기도 잘 돼서 곰팡이 하나 없고 월세 안 나가고 집주인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돈도 이 집에서 많이 모았어. 엄마가 그거 보태줄 테니까 대출 너무 무리하게 끼지 말고 알았지? 됐어. 누가 시집 가려고 청약한 줄 알아? 엄마 여기 반지하야. 오래된 건물에 안전하지도 않고. 그니까 좀 더 넓은 집에서. 설마 엄마 혹시 진석이 때문이야? 맞지? 진석이 오는 거 기다린다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지?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일 끝나면 매번 차창을 목을 빼고 보고 있고. 걔 포기해 엄마. 깡패야. 온몸에 그림을 그리고 담배나 피우고 사람 때리고 패는 인간들이라고. 진석이는 안 그래. 너도 걔 알잖아. 물론 친구를 때린 건 잘못이었지. 엄마들은 원래 그래? 자기 자식 일이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잘 안 되는 건가? 엄마 이렇게 만든 게 진석이야. 진이야. 진석이 너무 미워하지 마라. 걔도 마음 많이 아팠을 거야. 그땐 내가 잘못을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어. 대출도 있고 방법은 있었을 텐데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돈 생각만 한다고. 발이 이렇게 되고 바로 병원도 안 간 것도 내 선택이었고. 됐어. 말은 꺼내지도 마. 제 딸은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히다가 무심하게 툭 한마디 이어 말했죠. 그럼 진석이도 같이 살든가. 그럼 되잖아. 대신 청소 안 하면 쫓아낼 거야.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때릴 거고. 엄마도 그건 뭐라고 하지 마. 알았지? 정말이야? 진석이랑 화해할 거야? 화해는 무슨. 됐어. 아주 보기만 해도 등짝을 때려줄 거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 속을 썩여? 툴툴거리면서도 제 딸은 결국 동생을 용서해 주더군요. 아니 어쩌면 애초에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저 제 못난 걸음만 보면 속이 상해서 눈물 대신 원망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함께 살 집을 어떻게 꾸밀지 또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지 꿈을 꾸듯 말하는 제 딸을 보며 저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제 앞에서 제잘거리던 착한 제 딸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저는 도통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파트 청약 이후 중도금까지 납부할 시점에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죠. 아주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까지는 딸과 서먹했던 제 아들도 자리했고요. 근데 예비 사위의 사돈 내외는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코로나라서 해외에서 넘어오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혼식도 좀 뒤로 미루고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장모님. 그래요? 그래도 시기도 이렇고 가족들이 같이 참석하는 게...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서요. 아시잖아요. 아파트 청약 때문에 고집을 피워서 이미 결혼이 많이 늦어진 거예요. 신혼집은 새로 증축할 계획이고 따로 준비하실 것도 없어요.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이 있는 미국에서 한 번, 또 한국에서 한 번 이렇게 치를 생각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중학교부터 있어서 여긴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사돈을 만나 뵙고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집안 차이가 좀 나서 전 그게 걱정이 되고요. 아이고, 말씀 낮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에 관여하지 않으실 거고요. 꽤 쿨하신 편이거든요.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집안 보고 왜 결혼을 합니까? 한국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딱히 결혼 생활에 아무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집안 차이? 학력 차이? 이런 건 촌스럽고요. 전 집안이 좀 기울어도 이 사람 하나만 봅니다. 그럼 다행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높아심에 그러는 거죠. 제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 직업은 들으셨을 테고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건 아세요? 연봉도 높은 편입니다. 저 밖에 세워진 외제차 가격이 2억 가까이 하고요. 이 정도면 제 와이프 될 사람 고생시킬 리 없고 안심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장모님 모시고 살 계획도 있어요. 이 사람이랑은 말을 하긴 했는데 들으셨죠? 이런 말을 하는 사위가 전 싫진 않았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머님은 대학 교수, 아버님은 국제 변호사라고 했죠. 근데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대학 어디요? 미시시피 주립대학이라고? 전공은 뭔데요? 디자인. 이거 약간 조사 같은 건가? 맞아요. 조사. 좀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기다린 거 더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하면 되는 건데 왜 제일 정신없을 시기에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만. 처남. 우리 연애만 3년이라서 이제 그 누나 나이도 30대가 넘었고 아이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도 늦은 거라고 생각해. 처남?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면서 이런 호칭에 굉장히 능숙하시네요. 그야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부모님도 한국분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기본 아닐까? 설마 혹시 처남은 내가 별론가? 맘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할까요? 돌려서 말할까요? 그러자 사위는 방긋 웃으면서 대답했죠. 좀 무서우니까 돌려서. 싫어요. 그 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서 싫어요. 돌려서 말한 게 아닌데?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데? 솔직히는 진짜 싫어요. 대답이 됐나요? 예비사위가 당황한 듯 웃고 저는 아들의 옆구리를 찔렀죠. 근데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진석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야, 버릇없이 굴지 마. 이 사람 그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야.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알고 우리 사이 안 좋은 것도 알지만 그럴 자리가 있고 아닌 자리가 있어. 시부모님이 안 계시긴 해도 엄연히 지금 상견례 자리야. 알았어. 나도 알았다고. 그럼 누나, 딱 한 번만 내 말 믿고 제대로 조사 좀 털어보자. 내가 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래. 꺼릴 게 없으면 상관없잖아. 아니야?
야, 너 미쳤어? 내가 이미 몇 년이나 연애했던 사람이야. 근데 뭐? 뒷조사? 여기서까지 양아치 짓 할 생각이야? 아이, 그래, 할 생각이다. 배운 게 그것뿐이라서 그런다. 여기 앉아서 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만 20분을 들었어.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차는 얼마고 집은 얼마고 이 시계는 얼마고. 난 무슨 판매하러 온 사원인 줄 알았네. 홈쇼핑 보는 줄 알았다고. 그건 우리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런 말 한 거잖아. 넌 앞뒤에 구분도 못해?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양가 집안이 모여 할 자리에 부모님은 안 모시고 오고 하필 코로나 시기에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신고 강행하는 것도 찜찜해. 나만 그래?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거겠지? 아이 누나, 돈 때문에 그래? 아, 벌 만큼 벌잖아. 아, 근데 부잣집 남자라니까 결혼하고 싶어? 그때 저는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아들도 딸도 놀라서 절 봤죠. 그만 못해? 엄마, 지금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진석이 너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지?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너희 누나가 너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 몰라? 그래도 너 동생이라고 생각해주는 건 누나야. 근데 이렇게 좋은 날 누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말이 되는 짓이야? 엄마는 몰라. 진짜 아까 저 사람이 화장실에서 시끄러! 너 나가. 엄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용서 안 해. 네가 사고를 치고 엄마 속을 썩이는 건 당연히 견딜 수 있다. 난 엄마니까. 하지만 너희 누나는 아니야. 엄마, 내 말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너 계속 이럴 거면 엄마도 너 안 봐. 연락도 안 할 거고 너 안 기다릴 거야. 그날 진석이가 절 보던 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억울해하고 분해서 떨리던 턱근육까지도 말이죠. 그리고는 그 식당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는 정말 절 찾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반쯤 오기로 연락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딸은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였죠. 이 사위 말로는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본인에게 남긴 문자를 보여줬고요. 문자에는 그간 너무 많이 힘들었다. 조직폭력배인 동생도 부끄러웠고 장애가 있는 엄마를 돌보는 것도 버거웠다는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기고 싶다는 말도 적혀 있었어요. 일종의 유언이었던 겁니다. 장모님, 그간 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빨리 하려고 한 것도 있었죠. 특히 상견례한 날에 술도 엄청 먹고 가족들을 더는 보기 싫다고도 했죠. 그럴 리가 없네. 아니야.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야.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인데. 이건 잘못된 거야. 조사해 봐야 해. 좀 화가 나려고 하네요. 장모님은 따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하긴 자식 일이면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란 존재가 말이죠. 내 딸은 내가 더 잘 알아. 절대로 이렇게 죽을 생각은 안 했을 거야. 그것도 외국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도중에 그랬을 리가 없지 않나? 오히려 외국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 죽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도 이러기는 싫은데 이대로 진이 안 깨어나면 저 장모님도 미워할 겁니다. 우리 진이 힘들게 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들어서 원망만 되거든요. 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진석이와 일이 있었던 상견례 때문에 좀 우울해하긴 했지만 딸이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믿었죠.
또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도 저에게 가지고 싶은 게 있냐고 묻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고 싶어졌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약 없이 깨어나지 않는 딸의 상태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나뭇가지에 폐를 찔렸고 뇌출혈과 골절로 이미 미국에서 수술을 2번이나 받아야 했어요. 비행기로 이송될 때도 상태가 안 좋아서 몇 번이나 취소됐고 겨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부터 쭉 딸의 곁을 지켰어요. 사위가 교대로 하겠다고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것도 거부했죠. 그러다가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라는 걸 알았던 것은 제 발가락이 너무나 온전하게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느낌이 너무 오묘해서 발가락을 보며 걷고 있는데 발 앞에 뭔가 툭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는 제 딸이 마치 공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그런데 더 다가가자 딸이 번뜩 고개를 들더군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붉게 달아오른 눈가, 퉁퉁 부은 것 같은 얼굴로 말했죠. 엄마, 남편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진석이한테 가, 얼른! 전 그 길로 바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봐주던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자리 좀 지켜달라고 부탁했고요. 제 사위가 와도 절대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바로 아들을 찾아 나섰죠. 뺨을 때린 이후에 제 전화도 받지 않는 아들이 일을 한다는 곳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말들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기에 겁도 없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사정을 했죠. 제 아들 찾으러 왔습니다. 오진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돌아가세요. 아이 제발요 사장님. 저희 아들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아요. 아니면 이 앞에서 계속 기다릴 겁니다. 절대로 안 가고 여기서 먹고 자고 그럴 거라고요. 어이 진짜. 기다려봐요. 물어보고 올 테니. 근데 진짜로 아들은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어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된 공간까지 가게 됐어요. 그곳에는 인상 좋은 아저씨 한 분이 앉아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희한하게 동네 슈퍼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간의 일들을 두서없이 설명했고 그래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사위 인적사항을 묻더니 직원을 불러 말했죠. 그 새끼 인적사항 넘길 테니까 좀 봐봐. 냄새가 구리긴 하네. 네, 형님. 후에 그분이 설명하기로는 이랬습니다. 화장도 화려하면 뭔가 감추고 싶은 거거든요. 나이를 감추고 싶거나 흉터를 가리고 싶거나 그게 뭐든. 근데 들어보니까 집안도 학벌도 너무 화려한데 그걸 감춰도 모자랄 판에 쫙 펼치고 다니는 게 수상하죠. 이 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인간들 수두룩하게 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진석이도 의심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남일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진석이는... 진석이는 숟가락 놨습니다. 네? 숟가락을 놔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식구 안 하겠다고 나갔다고요. 뭐라고 하더라? 누나 결혼하는 거 돕지는 못해도 흠이 되기 싫다고 하면서요. 걱정은 마세요. 조직 그 거창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런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우린 문제 안 일으키려고 나간다는 놈들한텐 손 안 씁니다.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세금도 내고 떳떳하게 장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석인 제가 동생처럼 생각하기도 했고요. 애초에 여기 있을 놈도 아니었지.
똑똑하고 마음은 따뜻하고 그런 놈들은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머님, 저 양심적으로 진석이 나쁜 일 안 시켰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하지 겉멋은 들었지. 그래서 딴 곳 보내면 사고만 치겠다 싶어서 사무실 격리시키고 심부름 몇 개만 시키고 그랬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 막내 병원으로 보내놓겠습니다. 설마 하는 게 그 촉이 대부분 맞거든요. 혼수 상태인 따님 안전부터 확보하고 작업 들어가죠. 진석인 숲에 들어갔으니 누구 하나 어디 있는지 알 겁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아들은 울면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그때 누나한테 했던 말에 곱씹으면서 울더라고요. 진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만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사위가 보여줬던 문자를 찍어 놓은 것도 건넸네요. 이거 누나 아니야. 누나가 날 조직폭력배라고 쓸 리가 없어. 깡패 새끼라고 하지. 그래도 그때는 유서라고 일부러 풀어서 썼을지도 몰라. 누나가? 엄마, 누나는 맞춤법도 엄청 잘 써. 이거 봐. 문자에서 맞춤법 틀린 게 2개나 된다고. 누나 완벽주의자야. 아무리 맨정신 아니라고 해도 절대 이런 거 못 견딜 사람이라고. 이렇게 쓴 거 알면 죽으려다가도 도로 일어났을걸? 그리고 사고 장소가 여기라면 수풀이잖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도 이런 곳을 택하진 않아. 무엇보다 누나 높은 곳 무서워해. 그래도 이 번호는 우리 딸 번호가 맞잖아. 휴대전화는 떨어질 때 부서졌다고 그러고. 누나 사고 당시에 치마 입고 있었다며. 그렇지. 원피스에 프릴 달린 치마. 그럼 더더욱 아니야. 높은 곳에서 주결 작정으로 거길 가면 여자들은 치마 절대 안 입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서까지 남길 정신이 있었다면 바지를 입었지. 너무 갑작스럽게 죽고 싶었다면 모를까. 절대 아니야. 조폭두목의 명령으로 거기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 넌 아는 형사 있다고 했지? 거기에 조회 좀 넣어봐. 네, 형님. 그리고 너희들은 그놈 뒤 좀 밟아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사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사기전과 산범의 범죄자였다는 걸 말이죠. 당연히 중학교에 미국으로 넘어간 적도 없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한국에서 나왔더군요. 수석 디자이너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5년 전 출소하고 난 뒤에 무직인 상태였고요. 멀끔한 차림에 외제차 끌고 명품 도배하고 다닌 돈이 사기친 피해자들 돈이었겠네. 빵에 가기 전에 다 빼돌려서 어디 박아놨다가 나와서 쓴 거지.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상했어. 맞아.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지? 이유가 그거야? 너무 화려해서? 아니, 그것도 있는데 화장실 갔다가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걸 봤거든. 부자든 뭐든 그런 놈이랑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게 애매하잖아. 부자라서 악의 없이 아랫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인상 자체가 그런 놈인지. 그래서 시비를 걸어서 본성을 알고 싶었던 거야. 그럼 아들, 혹시 그 인간이 우리 친이를... 그건 아닐 것 같긴 해. 사기꾼들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넘어가진 않거든. 그리고 외국에도 경찰 있잖아. 경찰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사고로 종결 처리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이 인간이 사기를 치려고 접근했고 혼인신고까지 하고 이제 작업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고가 난 거고 돈에 욕심이 나니 이런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지. 아들의 말에 두목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석이 똑똑한 거 보세요. 이러니 어머님 제가 어찌 애를 안 이뻐하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던져졌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입술은 터지고 멍투성이에 한쪽 눈이 크게 부어있는 사위였습니다. 병원으로 보냈던 막내라는 그 남자가 씩씩거리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간병인? 그 아줌마한테 나가라고 난리를 치는 걸 제가 발견하고 제지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안 따라온다고 해서 차에서 조금 손 봐줬고요. 사위는 아들바들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위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죠. 아들은 놀라고 두목은 박수를 치며 허허 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려운 게 아니라 분노였지만요. 너 우리 딸 죽이려고 한 게 맞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너 뒷조사 다 끝냈어. 내 딸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 맞지? 맞잖아.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진짜로 전 억울하고 또 억울해요. 진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거 폭행이고 협박입니다. 똑바로 말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못할 줄 알아? 난 엄마야.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해. 말해. 똑바로 말 안 하면 진짜 죽인다? 제가 소리를 치자 곁에 있던 조직원들이 고개를 기울이면서 사위를 노려보기 시작했고, 그러자 사위는 손을 덜덜덜 떨면서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고였어요. 장모님 보여준다고 사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이스 커피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전 그거 사러 다녀온 게 전부입니다. 외국엔 아이스 커피도 없고 전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버텼어? 내 딸한테 들켜서 죽이려고 한 거야? 아이씨 진짜 아니라고요. 그때는 임기응변으로 말을 많이 해야 영어가 늘 거라고 저는 한마디도 안 듣겠다고 해놓은 상태였어요. 안 들켰다고요. 저 사기꾼이거든요?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뜨거운 커피뿐이라 한참 헤매다가 얼음이랑 커피, 물 따로 해서 가지고 오면서 멀리서 보니까 발이 미끄러졌는지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관광지라 사람들이 발견하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보셔서 알겠지만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카메라, 그 비싼 카메라도 같이 떨어졌어요.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 유언을 했다고 거짓말했어?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거야? 신혼여행 가서 여자가 죽으면 날 의심하다 보면 뒷조사를 해서 내 과거 다 알게 될까봐 그래서 유서를 가짜로 적은 게 전부입니다. 진짜고요. 사진 찍는다고 휴대폰을 저한테 맡겨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잠겨 있었을 텐데. 비밀번호는 애초에 공유를 했어요. 이제 다 말했잖아요. 그럼 저 좀 보내주세요. 진짜로 저는 짐승도 발로 못 차요. 제가 나쁜 놈이긴 해도 살인 그런 거 할 놈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근데 간병인은 왜 내보내려고 했어? 죽이려고? 우리 딸 호흡기라도 제거하려고? 제가 이 질문을 묻자 눈치를 보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했고, 두목이 눈짓을 하자 덩치가 큰 남자가 나와서는 사위의 명치를 무릎으로 2번 걷어찼습니다. 숨이 막힌지 컥컥거리며 바닥을 뒹굴던 사위는 결국 입을 열었죠. 이거 작업하는데 든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인출을 좀 하려고. 휴대폰 잠금은 비번도 되는데 인출은 지문인식이라서 그것을 좀 풀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장모님도 자리를 안 비우고 아줌마도 안 나간다고 해서. 그러자 두목이 사위 얼굴에 들고 있던 물건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에라이 사기꾼 새끼야!
이런 놈들은 피가 타고났어. 사람이 생사를 오고 가는데 본전 생각만 나? 너 그 딸님이 죽으면 너도 같이 죽을 줄 알아. 넌 내가 꼭 죽인다. 아이, 제발 살려주세요. 진짜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네? 장모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순순히 투자 목적으로 돈만 살짝 땡기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사위에게 다가가서 사위의 뺨을 2대 때리며 말했죠. 한 대는 우리 딸을 배신한 값이고 또 한 대는 내가 내 아들에게 실수했던 값이야. 혼인 취소 소송할 테니까 내 딸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리고 죗값도 받아. 알았어? 네, 알았어요. 그냥 좀 보내주세요, 장모님. 그리고 나한테 장모라고 하지 마.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아. 협박으로 순조롭게 혼인 취소는 마무리될 수 있었고 사기꾼은 사기 미수로 죗값을 받게 됐네요. 자수하는 것에는 조직원들의 도움도 받았죠. 하지만 그 뒤에도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어날 줄 알았지만 딸은 오랜 시간 깨어나지 않았어요. 자칫 그대로 가서 시간을 넘기게 되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전 꽤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들은 저와 밤낮으로 교대를 하며 자리를 지켰고 반도체 공장에 취업해서 병원비도 보탰습니다. 그리고 진석이의 전 직장 동료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그 조직원들과 두목들은 거의 매일처럼 병실을 오고 갔고 매일 새롭게 채워지는 꽃병, 심지어 한 번은 병원비까지 대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11월에 딸이 눈을 떴어요. 하필 제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엄마, 누나 눈 떴어. 지금 의사들 와서 확인하고 있어. 사고 안 나게 천천히 와, 알았지? 엄마 바로 갈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갈게.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 앞에서 내려 황급히 병실로 향했어요. 삐걱삐걱 소리가 날 것처럼 다리를 절며 걸었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각종 검사를 끝내고 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활치료에 들어갔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딸은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혼수 상태일 때 꿈을 꿨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막 내 앞에서 뛰어다니는 거야. 발가락도 다 있고. 근데 내가 엄마를 쫓아가려고 해도 못 가겠더라고. 몸이 막 늪에 빠진 기분이라고 해야 하나? 다리는 무겁고 엄마는 너무 빨리 가고. 그래서 엄마를 한참 부르는데 누가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 누가? 내가 그랬어? 응. 엄마가 내 손 잡아줬어. 그리고 한참을 더 걸었지. 근데 다리가 너무 무거운 거야. 도중에 쓰러졌는데 엄마가 내 배를 문질러줬어.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그거.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고. 진짜 신기하지? 그치?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했죠. 저 역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기적이 모두의 희망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삶의 의지를 놓지 않은 저희 딸 포기하지 말자던 의사 선생님,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제 몫을 하고 있는 아들, 그리고 딸을 응원해주고 억울한 저희를 도운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 두목님, 바쁜 와중에도 찾아와준 저희 딸 회사 직원들과 딸의 친구들까지 모두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당장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을지라도 결국엔 가지게 된다는 말처럼 모두의 희망과 노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부모 얼굴도 모르고 고아로 자라 당장 입에 풀칠하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저라서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기적은 제 일과는 무관하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아이들로 하여금 제 주변에는 사람이 넘치게 됐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네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딸이 마련한 아파트로 우리 세 식구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기적처럼 함께하게 됐으니 저도 앞으로 주위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